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는 여야 심판론을 띄우며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2022년에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 척도로 작용하는 만큼 각 정당은 민심을 얻기 위해 물갈이 공천, 인재 영입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당 창당대회 대전 개최론이 거론되면서 대전이 신당 창당의 교두보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각 정당은 충청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충청 홀대론과 혁신도시 지정 문제 등 상처 입은 민심의 행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대전 충청권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선택과 비전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함께 오늘 열린 토론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딱 2달 남겨놓고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또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열린 토론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좀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토론하실 분 소개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용현입니다. 네, 권선필 모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는 총선 2달 전 대전 충청 민심의 향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각 정당 입장에서는 민심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야가 이번에 임시국회를 개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의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배합화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야당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대전과 충남의 최대 지금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혁신도시 문제인데 2월 17일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박범계 의원님은 지금 산업위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균형특별법, 균특법 개정안은 이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작년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제가 속한 산자위 1소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산자위 1소위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 중에 야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소위 말한 TK 의원님들이에요. 윤한웅 의원님, 또 김경재 의원님, 또 장춘석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소간의 이의를 달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법안 소위를 통과가 되면 전체회의, 그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는 100% 지난 국회가 설립 이래로 그것이 부결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소위 이제 TK 의원님들, 뭐 김재원 아마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인가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이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모레인 20일 날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권의 야당 의원님들 특히 자유한국당 우리 뭐 국민의당의 신용희 의원님이 반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TK 의원님들을 적극 설득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이 고르게 나눠서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작은 파일을 가지고 지방끼리 싸우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아주 졸견 중에 졸견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20일부터 이제 전체회가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20일 날이 관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임기 내 임시국회 통과 안 되면 이게 무산이 되죠. 예, 좀 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실질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성명서를 냈거든요. 이렇게 TK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거는 너무 이제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전 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이 돼야 된다 하는 성명서를 이미 냈고요. 아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그 임시국회가 이번에 일정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통과되기는 아마 박범계 의원님이랑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 시민이 80만 이상이 이미 서명을 하셨고 지난번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언급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 대전 지역이나 이 충남 지역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얼만큼 원하고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는 만큼 21대에 가서 뭐 모든 아마 여기 이 지역의 의원들이 공약으로 내도 좋을 것 같고 그 압력은 계속 그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은 혁신도시 지정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은 대전시가 다른 민간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오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노력,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도 예. 기관들이 이제 여기 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뭐 그렇죠. 문제점이 예. 있을 수 있다. 예. 예. 권선필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진작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 뭐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생산성이 가장 낮은 국회였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서 가장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공감이 있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생산성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정말 이거 원하는 거꾸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네, 비하면. 그래서 그렇죠. 계속 지역에서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도 이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대학생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이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취업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어렵게 지역 인재 채용 혜택은 이제 시작은 대전하고 충청권 전부 같이 받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은 2차 공공기관도 오게 되고 예. 또 기존에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기관들도 혁신도시가 돼야지 여러 가지 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성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임시국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이제 아마 이 당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예, 예. 바뀌었는데 그 전 자유한국당의 이제 홍문표 의원도 지금 그 사실상 그 법안을 발의해서 공식적으로 혁신도시를 오는 것을 이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권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그 현재 15대 13 아닙니까? 그래서 13명이 지금 자유한국당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당에서 지금 법안을 그 혁신도시 하자고 이제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TK에서 조금 반대를 한다고 그러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패스트 트랙에서 사실 실질적인 4+1에서 실질적으로 가만수 넘게 숫자가
나오니까 아마도 뭐 지금 현재 그 실질적으로 집권당 쪽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지금 뭐 우선 산자부의 소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사위 본회의는 자동적으로 4+4 1 되죠. 또 이 지역의 13분의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면 예. 이번에 혁신도시는 충남에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은 사실 좀 기간이 좀 촉박하긴 해요. 이제 산자위 전체회의 거치고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또 본회의가 지금 27일하고 다음 달 5일인가니까 사실 며칠 안 남았는데 안 되면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참 뭐 큰 충분히 있을 후폭풍이 거라고 예상이 생각을 합니다. 되는데 네. 이런 대책도 좀 마련해 놓으셨어요. 어때요? 예. 낙관은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표결로 갈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표결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 이제 표결을 했죠. 우리 신용 의원님은 찬성하지만 지금 약간 비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다음 21대 다음 국회 때 가서 완전히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비슷하게도 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정말로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소위 이제 TK 의원님들을 설득하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TK 의원님들은 이미 일소위에서 대부분 들어와 계시고 그분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왜 찬성했는가 하니 그때 제가 이것을 내다봐 가지고 네. 소위 포항특별법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지열 지진으로 인한 네. 그 법이 사실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리 당의 이제 홍일학 대구 출신의 간사님과 함께 그 김정재 의원이 포항 출신의 그분께 말 그대로 우리가 적극 협조한다. 또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당연히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후과로서 일소위가 통과됐는데 그분들이 하신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저는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소위에 속해 있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결국은 결정이 중요한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중심을 당의 중심을 TK 의원님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여기서 이게 어울리는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당 지도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재훈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에요.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의 어떤 모순이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조금 더 나가서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지역에 즉 대전 충남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만약 정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반문재인 이렇게 가면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일부 TK 정서 중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가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경우라도 최대한의 공감대를 끌어내서 조속히 이 다음 국회 뭐 총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국회 때는 뭐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해서 초기에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통과된다고 봅니다. 그날. 일부 예비 후보들 중에는 이번 이제 혁신도시가 만약에 이제 통과 안 될 걸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제 혁신도시를 이슈화하려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어요. 사실 혁신도시를 어떻게든 간에 뭐 우리 당을 밀어주면은 또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제 일부죠. 계신 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신 의원님?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 네. 일부 후보들이 이슈화하는 거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제일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 당연히 총선 공약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이제 여러 당이 뭐 여기 대전 충남권에서는 뭐 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들이 다 이걸 원한다 하는 것이 또 정부에 이렇게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화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이슈화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은? 예. 근데 오히려 또 좀 역풍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국회에서 이걸 통과 못 시켰는데 또다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쟁이 될 우려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권 교수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감대가 높아가지고 네. 개별적인 공약으로는 큰 영향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이슈가 대부분 막 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이슈들, 정치 체제 개편이라든가 권력 구조에 관한 갈등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나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역 문제가 드러나는 데는 아마도 후보 구도가 좀 정리되는 때가 되면 그때쯤 지역 문제가 더 얘기될 것 같아서 3월쯤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충분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은 어떻게 예, 보세요? 뭐 저는 뭐 예,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 예. 지금 워낙에 그 지금 젊은 층들의 그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4년 졸업하면서 거의 뭐 대체적으로 무슨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거기에 그냥 뭐 600대 1, 뭐 300대 1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도시 지금 충북 같은 경우도 진천 음성에 11개 지금 공공기관이 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좀 적어도 그 지역에 20% 정도는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을 좀 지금 할당을 별도로 해주는 그런 네. 거를 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남과 대전에도 지금 대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혁신도시가 오는 곳이 굉장히 크게 젊은 층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충남이나 대전에도 좀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지금 TK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건 세종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즉 다시 말하면 충청권의 세종시가 굉장히 그 2030년까지 국가의 지원에서 적출을 하는데 문제는 세종시의 그 인구 증가가 수도권의 인구를 좀 맞아야 되는데 거의 20여 프로밖에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세종시가 좀 전국적으로 볼 때 수도권의 인구를 좀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 충남의 혁신도시도 마치 수도권을 좀 완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좀 균형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그걸 찬성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충청권이 지금 거의 370만이잖아요. 충북을 빼더라도 대전하고 충남하고 굉장히 큰 인구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가 있는데 혁신도시가 없다?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도시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처음에 들으면 확인. 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대전 충남 발전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아주 정말 본질적인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일종의 메갈로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대전과 세종과 충북 오창 오송을 잇는 정말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도의 경계나 시의 경계라는 게 무의미하다. 충청권 광역교통망도 이제 완전히 다 정착이 됐거든요. 앞으로 건설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을 놓고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의 원도심에서 인구가 서구 유성구로 갑니다. 그리고 서구 유성구에 있던 인구가 세종시로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인구의 10만 명, 늘어난 분 중에 10만 명이 대전에서 온 인구예요. 서구 유성구에서 왔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또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세종시 인구 증가율의 36%가 대전에서 왔고 인근 오창호성이나 충남 일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세종이 일종의 블랙홀 현상을 지금 가져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2005년도에 대전 충남만 빼고 싹 전국의 핵심 대신 다 그렇죠. 경북도 가져갔습니다. 대구도 가져가고요. 그런데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아마 이전해야 될 수도권 공공기관이 한 80여 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을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되면 하나도 못 오는 거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구의 그런 이동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은 뭐 아시다시피 뭐 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규제 완화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전 충남에 있던 기업들 중에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현상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오지 않으면 대전 충남에 상당히 곤란하다. 또 그것이 오는 것을 다른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이나 또 호남 지역이나 다 동의를 해줘야지 궁극적으로 대구 경북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분권 프로젝트를 대전 충남의 동의 없이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네. 무조건 이 작은 파일 가지고 못 간다 하는 거는 좀 단견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대구 경북은 뭐 파이 나눠 먹기를 더 좀 하기 싫다. 충청권은 그동안에 어찌됐든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뭐 우리 충청권 의원님들이 또 열심히 또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것으로 믿고요. 다음 토론 주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신당 뭐 창단식을 대전에서 한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뭐 여기 충청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지 그 속내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그 안철수 국민당으로 간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비례대표 자격이 유지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신 의원님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 인터뷰를 보시는데 예. 사실 모처럼 저희가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 정확히 예, 이제 예. 국민의당으로 새롭게 이제 뜨지만 제가 모셨어요. 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으로 일정도 있고 이런데 예. 국민의당 그 중앙당 창당식을 예. 대전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전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또 충청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얘기 좀 예,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저는 저 의견이 굉장히 이제 반갑다고 생각이 드는 네. 게 사실 저희가 중앙당을 어디서 창당하는지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당 창당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할 거다 하는 소문이 돈다는 것은 사실은 대전이 옛날에 국민의당 그러니까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대회를 여기서 했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고 또 대전 명예시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전 충청권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그 대표에 대한 지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국민의당, 저희가 국민당이라고 이름을 쓰기로 했다가 선관위에서 이제 불허가 되는 바람에 네. 국민의당으로 다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당을 아마 다시 또 이 대전을 본거지로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일종의 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이게 대전 충청 지역이 사실은 새로운 정치를 항상 허용을 했던 그렇죠. 주문을 지역입니다. 못 잡으면은 예, 그리고 대권을 못 잡았죠. 항상. 예. 양당 정치의 뭐 영남, 호남으로 이렇게 세층 이제 분류가 됐을 때 충청 지역이 어떤 그 정치적인 균형을 제일 잘 잡아줬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중도 실용을 표방하는 저희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충청권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저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대전 충청권 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도 겪었지만 어찌됐든 국민의당으로 이제 새롭게 또 출범을 하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 성함이 안철수 대표님이신데 철수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신 예. 거잖아요. 다시 이제 철수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노철수. 또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안철수 제가 대표님을 모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정치라는 게 무상한데요. 국민의 당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옛날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새로운 정당 이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 국민의당 바람을 지난 4년 전에 그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계산법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까 우리 권선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특히 제1당과 2당 사이에 소위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포함해서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라든가 공수처의 문제
또 선거제 개편을 통한 어떤 그 대표성의 정치 개혁의 문제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중간지대가 엄밀한 의미로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중간층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친민주당적인 중간층, 자유한국당적인 중간층이지, 그래서 쟁점별로 확연하게 국민들의 입장들이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도 실용의 영역이라는 것이 2016년 20대 총선만큼 많이 있지 않다.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당의 깃발, 그 정신으로 4년 전에 성공했으나 그 뒤에 실패한 과정의 실패를 국민의당의 이름을 걸고 돌파해낼 수 있느냐라는 뭐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나 새로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새로운 건 좋은 거니까 뭐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신의원님, 그게, 예, 저희도 정확한 포지션을 좀 알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적을 옮기면은 이걸 지금 탈당이 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앞에 이제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먼저 답을 좀 하고 그다음에 네. 비례대표 문제 말씀을 네. 드리면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한국 정치에서 중도라는 거가 참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중도라는 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전 자유한국당이죠. 그거에 어떤 기계적인 중간점을 찾거나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최선의 해결책을 놓고 그게 이념이나 진영이나 상관없이 어떤 때는 더 자유한국당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을 놓고 얘기를 하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한국 정치가 항상 이념과 진영 대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하고 다음번에는 민주당하고 솔루션이 비슷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의견을 내더라도 그전에 저희가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을 할 때 해보면 정책이나 이런 거를 새 제안을 드리더라도 항상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가 이거는 이쪽 스탠스에 비슷한가 저쪽 스탠스에 비슷한가 좀 시차를 우리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들 입장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묶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는 이번 총선이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나 네. 양당 심판이나 야당 심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정치의 틀을 깨는 그런 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2016년에도 그런 거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좀 이제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실패한 것은 저도 이제 실패라고 인정을 하고 대신 거기서 받은 이렇게 교훈이라고 하나요? 교훈과 경험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한테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승산이 있고 뭐 본인한테 좋을 거다, 저한테도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개혁하고 싶다. 하는 새로운 쪽으로 이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뜻을 좀 받아서 그 뜻을 받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어렵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제명을 해주거나 출당을 시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을 합니다. 네. 근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감수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총선이 있다 보니까 당의 기호가 이게 현역 의원이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당의 그 번호가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쉽게 그러면 거기 싫으면 그냥 탈당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른미래당의 그 의원님들에게 계속 이제 제명시켜 주실 것을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고 출당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 만일 안 되면 뭐 기한이 되면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전에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제 예. 저쪽으로 또 넘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저기 예. 그 장정수 예, 의원님, 그 박지원 의원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상도 그렇고 예.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신당 저기 국민의당 가능성 내다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우리 유권자의 전반적인 그 성향을 보면은 분명히 40% 내지 50%의 이 소외층이 있습니다. 투표 안 하고 이번에 나 정당이 없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분들을 이렇게 소구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충청권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된 사실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총선 공간 안에서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점이 이제 한 가지죠. 최근에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얘기만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정체성을 좀 당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전략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총선 공간 안에서 짧은 기간 안에 그걸 확보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길게 봐서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때 어떤 유리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뭐 이런 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간이 너무 짧아서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역량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려운 것임은 저희도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이 자리에는 안 나오셨지만 예. 좋겠는데. 예, 제가 요거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예, 그럼 말씀 좀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에 대한 그 문제를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요. 그 2016년에 그 20대 국회 때는 그래도 그게 각 정당이 그 자기 지역별 그 패권적인 정당 그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영남,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그리고 지금 하는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저 호남이 28석이었는데 거기서 무려 그 23석을 가져가서 거의 싹쓸이했어요. 강주에서는 8석인데 8석을 전부 국민의당이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비례대표도 13석을 똑같이 민주당하고 비례대표도 13석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런 그 엄청난 그 지역 패권적인 분위기가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안철수 그 대표한테 걸었던 그 호남의 기대가 지금 와서는 많이 좀 그 깨지고 있고 또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 당시에 16%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국민의당 새로운 정당의 지지가 거의 3, 4%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충청권 같은 경우는 옛날에 JP가 만들었던 잔민형 같은 정당 외에는 거의 그 양당제적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집권당하고 제1야당 이렇게 팽팽히 거의 지난번 20대 국회 때도 13대 14 그리고 지금 이제 15대 10에서 50대 50의 팽팽한 그런 경쟁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신의원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국민들의 분위기는 차라리 안철수 당이 그 야당의 통합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지금처럼 중도 세력을 지지해가지고 제3세력으로서 20, 30%의 지지를 받겠다는 기대는 제가 보기에 이 중대 세력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집권당으로든지 제1야당으로든지 4월 15일 날 선거 날은 양쪽으로 갈라지지 제3의 정당으로 가려고 중도에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을 때 꼭 지난번 20대처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차라리 지금 현재 집권당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한다면 야권 통합을 통해서 팽팽하게 양당제적인 균형을 갖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철수 후보에게도 같은 당이 돼서 그 당내에서 차기 대통령을 경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모으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나오신 김에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는 안 나왔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싶어요.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안 교수님 말씀처럼 양당제 경향이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보니까 어쨌든 양쪽이 이렇게 뭉치고 있는데
뭉치는 과정하고 실제 이것이 내부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은 그쪽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미래통합 신당이 출범을 한다고 그러는데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처음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첫 번째는 당장 공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문제잖아요. 당장 그게 해결이 돼야만 선거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지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번 선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그 20대 총선을 했지만 그 이런 식으로 야권이 이렇게 분열된 적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선 그 자유한국당을 빼고라도 바른미래당이 지금 있었는데 그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벌써 세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라인에 지금 현재 그 새로운 그 국민의당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유승민이 새로운 보수당을 또 만들었죠. 그리고 이미 또 손학규 자체가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벌써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별도의 당이 그 민주평화당하고 대한신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손학규 당이 또 합당을 하니까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한쪽 합하고 또 다른 한쪽은 또 그 말하자면 민주평화당하고 또 합당을 해서 야권이 지금 거의 6, 7개 정당이 2개로 무너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절대로 이번 총선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걸로 야권이 분열되는 거는 무조건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쨌든 간에 야당표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40대 30이에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더 40%의 여론조사는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40% 같다고 하고 60%가 어느 한쪽 야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30대 30, 20대 20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사실상 지금 남은 기간에도 어떻든 간에 정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중간평가 꼭 하고 싶으면 야권이 통합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고 그게 안 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다당제로 가게 되고 결국 헌법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 자체도 이 다당제적인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가지 않는 한 저희는 그 지금 이번 총선 결과는 매우 집권당한테는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안성호 교수님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예, 그쪽 결국은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결론을 내주셨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리한 말씀을 이제 잔뜩 하셨는데 그 다른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총선부터 시작된 국민 속에 다당제의 이 지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다원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에 또는 두 개의 정당에 양대 정당에 담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난 2016년 여야를 막론하고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에너지가 굉장히 분출되고 있습니다. 뭐 지나치게 과잉돼 가지고 막말도 뭐 섬지 않는 그리고 SNS가 극히 활성화돼 있고 더 나가서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분명히 양당으로 수용될 수 없는 제3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3의 흐름은 제도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역구 의석수가 246개 의석인가 아마 그럴 텐데 253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253석. 네, 그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로 가지고 지금 보수 통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세 당이 뭐예요? 미래통합당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공천 문제가 다음 달까지 진행이 되는데 난리가 날 겁니다. 즉 룸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은 모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질서 있게 왔지만 결국은 사단이 나게 돼 있고 그 파열음으로 제3, 제4 다른 소수 정당이 또 나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진짜 보수 통합에 보수 쪽으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7할 정도는 보수 쪽으로 갔어요. 여러 이슈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과 그 지지 세력들의 성향은 보수입니다. 그럼 그리 갔는데 소위 지분을 확보해 줄 거냐.
아니 지금 저기 유승민 계열도 지금 확보를 못 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보해 줍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라요. 그럼 결국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그것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유일하게 합종연행의 방식이든 독자 노선이든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유일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꼭 안철수 대표의 지금 국민의당이 아니더라도 제3의 네. 예. 당의 포지션은 분명히 있다. 그 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신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안철수 대표가 보수 통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제가 아는 안철수 대표는 말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정확한 워딩이 관심이 없답니다. 관심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도 사실은 뭐 미국에 계실 때도 계속 그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지금의 정치 상황, 안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정일관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이번 정치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일단 우리가 뭘 할 건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가 나중에 모아지면 뭐 지금 아마 통합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뭐 정책 연대나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뭐 할 건지를 아직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 편을 할 거냐, 이 편을 할 거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고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만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거의 이제 매일 정책적으로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나면 지금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알려지고 나면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황에서 다음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부터 좀 보고 토론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대폭 물갈이가 되길 바라는데요. 대전 지역에 젊은 예비 후보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초선이나 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부동산 대책인데 요즘 대전 집값이 좀 많이 치솟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민주당에서는 1차적으로 경선 지역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공천 면접 볼 때 어떤 거 물어봅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 내용을 비공개로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러면 과연 공천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향으로 조금 뭐 개선이 있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많네요. 이제 그 지역구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경선이 치열한 곳이 있고 제 지역구처럼 내부 경선이 없는 단수 지역이 있고 그런데 내부 경선이 아마 치열한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 공천심사 공관위원들이 그 당의 후보들의 소위 약점들,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해봐라, 또는 뭐 자료를 내라, 그런 등등. 그래서 얼굴이 붉게 하고 나온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년과 여성, 신인 가산점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전 지역만 해도 대전 유성을 그리고 동구, 뭐 중구 대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인, 청년, 여성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성 가산점이 25점으로 제일 높고 신인 가산점이 20점, 청년 가산점이 15점인데 또 청년이고 여성이고 신인이고 또 뭐 여성이고 청년이고 또 뭐 신인이고 하는 그런 복잡한 산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묻더라고요. 대전에서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통령 공약이고 그렇게 이제 추진되어 오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청년 창업 국가를 대전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겠다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냈더니 젊은 공관위원께서 구체적인 보관을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았고 한편으로는 참 공관위원께서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신 그분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체로 지금 2월 중순쯤이니까 아마 3월 중순 정도면은 이제 공천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희가 늘 이제 궁금한 게 선거 때마다 이른바 물갈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이나 청년들이 가산점을 많이 받죠. 근데 문제는 이 본선 경쟁력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 공천에서는 또 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공 교수님, 이번에는 이게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항상 유권자는 저걸 원하죠. 새로운 분들, 새로운 분위기를 원하는데 이걸 수용하는 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공천 절차는 당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가산점을 더 가지고 명확히 드러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타당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공천이 되고 있는지 될지 아직 뭐 아무런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정서는 항상 좀 나은 사람, 그동안 했던 사람보다는 좀 다른 사람을 원하는 건 확실한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 경우에는 저는 그게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국가 신뢰도 검사 조사를 하면 국회가 계속 꼴찌를 지난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국회 전체에 대해서 아주 불신이 높거든요. 결국은 국회의원을 바꿔야 되는데 당에서 바꿔줘야지 유권자들이 원하는 걸 해결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가산점을 뒀다는 건 반영을 하겠다. 그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당에서는 지금 아무런 나온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 저도 좀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인구 분포, 파퓰레이션대로 의석을 꼭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이 51대 49다 그러면 300석에서 여성을 150명을 넘게 국회의원을 시킨다든지 또는 20대 30대 젊은 층이 한 25% 된다 그러면 뭐 한 90석을 저 20대 30대 시켜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경륜도 필요하고 또 선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느 지역의 특정적인 패권 지역에 대해서 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고생, 특히 충청권은 그렇거든요. 나오면 팽팽하기 때문에 험지죠. 예, 험지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선수를 쌓은 거는 뭐 교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 386 같이 기득권 세력으로 계속해서 3, 40년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좀 바꾸는 것도 뭐 50%를 다 여성으로 채우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젊은 층으로 교체하라는 것도 20, 30%를 전부 국회의원을 젊은 층으로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성을 배려하고 젊은 층을 배려하는 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바라는 이 총선은 사실상 지금 그 중간 평가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는 정치권이 다시 이합집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2년 후에 대통령 후보를 또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고 특히 이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전국의 바로미터예요. 대개 지금 현재 27석 중에 지금 15대 10이지만 사실은 원래는 13대 14 그래서 거의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충청권이 가장 모범적인 그런 총선을 치러준다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 1등당 되는 정당이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충청권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의원님 제가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청년 여성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로 청년이나 여성 가산점이 다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아직 이제 창당이 안 됐으니까 그 기준을 못 만들었는데 다 있을 건데 이제 저는 문제가 이게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면 선거를 너무 앞두고 뭐 여성 청년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 신인이 발굴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그래도 비교적 후보를 찾기가 쉽지만 그 지역에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어떤 이 정도의 그 경력이나 뭐 이렇게 그 활동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나오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사실은 그 지방자치의원들,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거부터 뭔가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예,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런 그 경력이 없이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내가 청년이다, 여성이다라는 것만으로 국회의원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국회 각 정당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여성 정치 아카데미라든지 청년 그 정치 그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를 더 시켜야 아마 이게 조금 더 연착륙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항상 총선 다 와가지고 우리는 여성 많이 할 거야, 뭐 청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미리 보면 준비가 좀 안 돼 예,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열띤 토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요.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아까 질문 중에 청년분이 대전 청년들의 어떤 주거 문제, 아파트값, 주택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은 두 개의 그 어떤 상반되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국 그동안 5년 동안 전국 집값 상승률을 보면 대전은 좀 소외됐었습니다. 한 5%가 채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은 7%, 서울은 무려 17.6%. 그래서 일부 자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소외됐던 집값이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간다라는 그러한 만족도 있는 것고 대전 지역의 자가 보유율은 51%입니다. 그래서 49%의 자기를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분들의 불만은 지적할 만하고 청년층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아마 3,000호의 청년 드림타운 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전은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면밀히 볼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한 시민들의 걱정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발언이니까요. 예, 권 교수님. 예. 그 정치 불신을 넘어서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내버려두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안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정치 체제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교수님. 네, 저는 뭐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국가나 그 정치인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국민을 위한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가장 머리 좋은 그 사람들이 대개 법전원이나 의전원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나 의대를 가는데 대개 이제 국회 300석 중에서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 출신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비례대표만큼만은 좀 의료 전문가, 방역 전문가를 좀 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국회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국민을 위한 그런 방역 시스템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만큼만은 좀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등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신의원님. 예,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개혁을 원하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에 대해서 뭐 저를 포함해서 박범계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기존 정치인들이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시스템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정치 개혁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방법이 투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안 될 거야 해가지고 미리 될 만한 당에 이렇게 밀어주기보다는 실제로 정치 개혁을 원하신다면 정치 개혁을 하는 당에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래 오늘 저희가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저희가 열띤 토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로 넘겨서 저희가 토론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여튼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이 사관왕을 이루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 발빠른 정치권에서는 벌써 이 봉준호 감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씁쓸하다는 이 반응들도 많은데요. 네, 그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우선 봉준호 감독처럼 국민이 주는 신뢰와 사랑 그리고 감동이라는 트로피를 받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